지금 당장 서울로 날아가시오. 중동의 국왕들과 서방의 전략가들이 저마다 백지수표를 손에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마치 먼 나라의 역사책 속 이야기처럼 들렸던 전쟁 특수. 과거 일본이 패전의 잿더미에서 한국전쟁을 발판 삼아 부활하고 서독이 냉전의 공포 속에 라인강의 기적을 썼던 그 거대한 운명의 기운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망해가던 나라들이 원조를 받아 겨우 숨통을 틔웠던 과거의 행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폭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미국조차 SOS를 보내고 유럽의 맹주들이 한국산 무기를 얻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줄을 서는 기현상.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산속에 무엇을 숨겨왔기에 전 지구적 혼란을 틈타 세계 질서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롭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포탄이 떨어지고 중동 상공엔 미사일이 교차하며 남미의 밀림 위로 전투기 편대가 날아다니죠.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상대를 밟고 올라서겠죠. 저는 MIT 정치경제학과 3학년 라이언 밀러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저는 그 혼란을 뉴스 화면으로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죠. 그때 국제안보의 권위자인 마커스 스틸 교수님이 이란 침공을 주제로 강의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강당으로 달려갔죠. 강당 문을 밀어젖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0석이 넘는 좌석은 이미 빈자리가 없었고 복도와 계단 사이사이까지 학생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저는 맨 앞줄 가장자리에 간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커스 스틸 교수님이 강단 위에 오르셨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한마디를 던지고 강당 전체를 훑어보셨죠. 이란은 2015년 국제사회와 핵개발을 동결하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완전히 무너졌죠. 이란이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까지 농축 우라늄을 쌓아 올렸다는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워싱턴은 판단했죠. 더 이상의 외교는 필요 없다고. 결국 이란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를 향한 대규모 정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습은 핵저지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과 시리아 내 미군 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이란 지원 민병대의 무기 저장고를 파괴하고 홍해 항로를 위협하는 후티 반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겨 있었죠. 중동의 패권 구도 자체를 흔들어 놓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겨두었던 분산형 미사일 기지들이 살아남아 있었으니까요. 이란의 반격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에 응수하는 동시에 중동 내 미국 동맹국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흔들어 미국의 중동 전략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계산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이 불타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마비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 타격을 받으면 중동 전체가 방사능 공포에 휩싸이죠. 이란은 바로 그 급소를 노렸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단 3일 만에 탄도미사일 186발과 자폭드론 812대가 쏟아졌습니다. 외국인 3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부상을 입었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의 화살이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던 민간 영토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겁니다. 강당한 어딘가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패트리엇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뒤섞인 혼합 공격 앞에서 처리 용량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전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제 방공 시스템이 바로 그 순간 제 기능을 잃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켜낸 건 미국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천궁2였습니다. 2022년 4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수출된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의 핵심 허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사드가 고고도를 커버하고 패트리엇이 중고도를 맞는 사이
그 빈틈을 천공투가 촘촘하게 채웠죠. 단 하나의 다기능 레이더가 수백 개의 표적 중에서 진짜 위협인 탄도탄만을 정확하게 골라냈습니다. 콜드 런칭으로 솟구친 유도탄이 음속을 넘어 날아가 적 탄두에 그대로 꽂혔죠. 공중에서 탄두를 직격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 186발 중 172발 요격, 요격률 92.4%. 자폭드론 812대 중 755대 격추, 격추율 93%입니다. 강당이 굳어버렸죠. 미국의 패트리엇 PAC-3조차 실전에서 단 한 번도 도달해 본 적 없는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천공투는 패트리엇보다 가볍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유지비는 절반 수준이에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이 약 53억 원인데 천공투는 한 발에 약 20억 원이죠.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데 성능은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천공투가 그 정도 성능이라면 미국은 왜 이걸 미리 견제하지 않았나요? 견제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이 독자적인 고고도 요격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미국은 기술 협력을 거부했죠. 불가능하다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연구진은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완전 자립형 방공 체계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도 장치, 추진체, 탐지 레이더, 소프트웨어까지 88% 이상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죠. 실사격 시험 43회 중 42회 명중, 명중률 97.6%. 이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요격 성공 직후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한국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이미 계약된 8개 포대의 조기 납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미사일 재고 전량을 구매하겠다. 교수님이 강단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으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한국 공군용으로 제작 완료된 인도분을 자기들한테 먼저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약금의 20%를 긴급 조달 프리미엄으로 얹겠다면서요. 이라크는 총리 직속 안보보좌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한국행 전세기에 태웠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방패를 팔아라. 중동 국가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미국 무기는 의회 승인과 정치적 조건이 붙습니다. 인권 문제, 외교 관계, 동맹 논리가 거래에 끼어들죠. 반면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계약하면 납품하고 납품하면 즉시 전력화됩니다. 지금 미국 방산 인프라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으로 생산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일머니를 즉시 지불해도 수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교수님이 강당 전체를 향해 고개를 드셨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돈이 없어서 한국에 구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겐 지금 리야드 왕궁을 지켜줄 천궁 미사일 한 발이 뉴욕 증시의 모든 주식보다 가치 있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정직해집니다. 이란의 발사체가 아라비아 반도 허공에서 산산조각 날 때마다 전 세계 안보 질서의 무게 중심은 극적으로 이동하고 있죠. 전쟁 특수의 열쇠는 지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박히는 걸 느꼈죠.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 질서가 바로 이 강당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성큼 걸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중동에서 벌어진 일을 단순한 전쟁 뉴스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무기 하나의 성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방식, 그 패턴의 이야기죠. 전쟁이 터질 때마다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일어섭니다. 그 법칙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195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패전 후 일본은 그야말로 잿더미였습니다. 공장은 파괴됐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길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났죠.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군은 한반도 전선에 투입할 물자를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 직전이던 도요타는 미군으로부터 트럭 긴급 주문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죠. 훗날 도요타 관계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주문이 없었다면 지금의 도요타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 전쟁 3년 동안 일본에 유입된 달러는 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당시 일본 수출 총액의 40에서 50%에 달하는 액수였죠. 일본은 남의 나라 비극 위에서 연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의 부활은 결국 미국이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일본의 부활은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것에 불과했죠. 철저히 지정학적 행운에 기댄 부활이었습니다. 서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서독 역시 공장이 멈추고 생산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자 전 세계가 군수물자 생산에 매달리면서 산업용 기계와 철강 제품의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졌습니다. 서독은 그 빈자리를 파고들었죠. 1950년에서 1960년 사이 서독의 수출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서독의 초대 경제상 루드비히 에르하르트는 훗날 이렇게 공식 인정했죠. 독일 경제 발전은 한국 전쟁 덕분이다. 미국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소련의 위협을 막기 위해 서독의 재무장을 허용하고 나토에 편입시켰습니다. 전범 국가였던 서독이 미국의 냉전 전략이라는 우산 아래 보호받으며 유럽 경제의 리더로 올라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6년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묵직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일본, 서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과 서독은 미국이 만들어준 특수였습니다. 미국이 필요해서 밥상을 차려줬고 그들은 그 밥상 앞에 앉았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미국이 줄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 협력 거부 속에서도 유도 장치, 추진체, 탐지 레이더, 소프트웨어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일본과 서독은 미국의 기술을 빌려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미국의 도움 없이 오히려 미국의 견제를 뚫고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결과가 중동의 하늘에서 증명됐습니다. 강당 어딘가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죠.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방산 인프라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으로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죠. 오일머니를 즉시 지불해도 무기를 받으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의 공장 라인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수십 년에 걸쳐 닦아놓은 초정밀 제조업 인프라가 방산과 결합한 결과입니다. 계약하면 납품하고 납품하면 즉시 전력화됩니다. 돈을 주면 바로 쏠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 지금 지구상에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교수님이 강당 전체를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일본은 남의 나라 전쟁 덕분에 일어섰고 서독은 미국의 냉전 전략 덕분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무력의 공백 앞에 무릎을 꿇어갈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과거의 특수는 미국의 자비였습니다. 지금의 특수는 한국의 실력입니다. 그 한마디가 강당 전체를 짓눌렀죠. 155mm 포탄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포탄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천궁2의 탄두 구조체와 추진체 케이스를 정밀 단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일 단조입니다. 이 기업의 공장은 지금 중동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이들의 망치가 멈추면 중동의 방공망도 멈춥니다. 중동의 국부펀드는 지금 어디를 주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뉴욕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산 단지입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한국산 미사일 포대는 자신들의 왕국을 지켜줄 유일한 실물 자산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죠.
70년 동안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매일 아침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만 고민하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지독한 고민의 결과가 지금 전 세계가 돈을 싸들고 달려오는 무기가 됐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세계의 질서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교수님이 교탁 위에 놓인 탄피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셨죠. 챙 하는 맑은 금소금이 강당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소리가 들립니까? 누군가에겐 파멸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겐 생존의 찬가죠.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이란의 미사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한국군에 배치될 예정인 천공투 포대를, 심지어 이미 한국군이 운용 중인 포대까지 제발 먼저 넘겨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기죠. 그걸 내주면 한국의 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교수님이 강당을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은 자국 방어용 물량을 일부 내어주고도 북한을 서너 번은 초토화할 수 있는 과잉 화력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무기 수출은 여유분을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1950년 6월 25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에겐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군의 소련제 T-34 탱크가 38선을 넘어 쏟아져 내려올 때 한국 병사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탱크 궤도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것이었죠. 강당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들이 한국인의 뼈에 새겨졌습니다. 화력이 없으면 죽는다. 무기가 없으면 나라가 사라진다. 이것은 그들에게 역사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70년 전 자신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직접 겪은 일이죠. 미국은 그 전쟁에서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이 스스로 무장하려 하자 미국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1979년부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강제했죠. 사거리 180km를 넘기지 마라. 동맹국이라는 이름 아래 40년이 넘도록 이족쇄를 채워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거리를 늘릴 수 없다면 파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 수톤의 쇳덩이를 실어 적의 지하 벙커를 통째로 함몰시키는 현무 미사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 안보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이었죠. 족쇄를 차고도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제약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더 독특한 방향으로 진화시킨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제약이 창의를 낳았습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글수록 한국은 다른 창문을 찾았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뚫었죠. 그리고 결국 그 길 끝에서 나온 무기들이 지금 전 세계가 돈을 싸들고 사러 오는 물건이 됐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한국은 보이지 않는 적을 죽이는 법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세계 최강의 자주포 K9입니다. 미군이 값비싼 정밀 유도탄 한 발을 쏠 때 한국군은 그 돈으로 포탄 10,000발을 산맥에 쏟아붓는 방식을 택했죠. 한국이 보유한 155mm 포탄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럽 전체의 비축량을 압도합니다. 강당 어딘가에서 다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뭉개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민족에게 전쟁 억지력이란 균형이 아니라 상대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천공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천공투의 탄두 구조체와 추진체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일 단조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이 기업이 하는 일을 단순히 부품을 깎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섭씨 100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고온의 압력으로 금속의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음속의 5배를 견디는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망치질 하나하나가 지금 중동 왕국들의 생사를 결정하고 있죠. 천궁2를 만드는 핵심 부품의 88% 이상이 국산입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미국의 허락 없이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미국의 소스코드 제안에 질린 한국은 레이더와 유도 알고리즘을 스스로 짰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복잡한 전파 방해 환경 속에서도 천궁2는 이란의 탄도탄만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적이 아무리 교란 전술을 써도 천궁2의 두뇌는 흔들리지 않았죠. 패트리엇 한 발 가격으로 천궁2 여러 발을 쏩니다. 반도체 양산 공정을 방산해 이식한 결과입니다. 주문 즉시 공장을 24시간 돌려 6개월 안에 항구에 배를 띄우죠. 미국과 유럽이 인도까지 몇 년씩 걸린다고 할 때 한국은 6개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실험실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북한의 포구와 마주보는 최전방에서 다듬어집니다. 70년간 이어진 실전 대치 상황이 한국산 무기의 소프트웨어를 가장 가혹한 환경에 최적화시켰죠.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나온 그 요격률은 70년 연중 무휴 실전 데이터의 산물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매일 실전 위협 앞에 서면서 동시에 그 위협을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무기에 녹여내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탄피 조각을 집어드셨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무기는 수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70년 전 적의 탱크 앞에 맨몸으로 섰던 조상들에 대한 제사상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우디에 포대를 내어주면서도 여유롭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산속에 아직 꺼내지 않은 불의 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요. 창원과 울산의 공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깎고 있는 건 강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트라우마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무기가 되고 무기가 국력이 됐습니다. 그 70년의 무게가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 하늘 위에서 폭발했죠. 교수님이 강당을 한 바퀴 천천히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면서요. 그 눈빛 속에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죠. 여러분,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한국에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왕실 참모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한일 단조 주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 참모진이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자신들의 방공망이 멈추기 때문이죠. LIG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왕국들은 이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을 자국 안보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중동의 왕들이 한국의 중소기업 주가를 보면서 자국의 생존을 점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걸어오셨죠.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아람코 피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우디는 패트리엇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혼합 공격 앞에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했죠. 사우디는 그 순간부터 미국 무기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비싼데 효과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치적 조건까지 붙는다.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F-35를 구매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 거래가 중단되죠. 외교 관계가 틀어지면 부품 공급이 끊깁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불편하다고 판단하면 이미 계약된 무기도 인도가 늦어지고요. 중동 바이어들은 학습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워싱턴의 정치적 허락을 사는 것이라는 걸요.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정치를 팔지 않습니다. 외교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공장 라인이 돌아가고 물건이 항구에 실립니다. 결제하면 배에 싣고 설치하면 즉시 적을 격추하죠.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유연합니다.
미국산 무기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부품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지 생산 공장을 세워주고 기술을 이전해줍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국 방산 산업의 씨앗을 사는 셈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기술 이전까지 해주면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현지 생산을 허용하더라도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여전히 한국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레이더 알고리즘을 고치려면 한국 기술자가 와야 하고 탄두 구조체의 정밀 단조는 한일 단조 같은 기업만 할 수 있죠. 겉으로는 기술을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국을 한국 공급망에 영구적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천궁 툴을 한번 도입하면 향후 30년에서 50년간 유지 보수와 탄약 보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한국의 기술진과 부품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 수출하는 수십조 원의 무기는 빙산의 일각이죠. 그 밑에는 수백조 원 규모의 안보 서비스 구독료가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켜주는 대가로 그들의 부를 수십 년에 걸쳐 나눠받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강당 전체를 향해 고개를 드셨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방산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방산주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왕국의 생명 연장권이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디폴트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자국 하늘을 지켜주는 방공포대의 부품 공급권은 어떤 금융 자산보다 확실한 실물 자산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뉴욕이 아니라 창원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이미 자동차와 반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흔들릴 때 방산이 터지죠. 조선 수주가 주춤할 때 포탄 주문이 밀려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느 한 산업에 기대지 않는 가장 견고한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무기 시장을 잠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건가요? 불편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한국산 무기는 미국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출을 통제할 근거가 없어요. 둘째, 지금 미국 자신이 재고 부족으로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으니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생산 능력에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먹고 살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부의 원천인 오일머니를 역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제국의 부는 이동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의 질서가 이 강당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뒤집히고 있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전 세계의 안보 표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화력 아래 전 세계의 평화를 강제로 복종시키고 있는 조용한 정복자들이죠. 과거 전 세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미국이 허락해야 무기를 살 수 있었고 미국이 끄덕여야 동맹이 유지됐죠. 세계 안보의 배급권은 철저하게 워싱턴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이라는 세계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바닥나고 공장은 포화 상태고 동맹국들에게 줄 무기가 없죠. 그 순간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줄 수 없는 것을 한국이 즉시 공급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세계 안보의 배급권이 한국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하죠. 이제 중동과 유럽의 국가들은 백악관이 아닌 한국 국방부의 인도 일정표를 보며 자국의 운명을 점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과장이 아닌가요?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지 않나요? 군사력과 공급력은 다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건 10년 뒤에 나올 최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하늘을 지켜줄 방공포대고 당장 이번 주 전선에 보낼 포탄이죠. 그걸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팔고 나서도 그 나라의 방공망 전체를 한국 시스템으로 통합해버리죠.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 라인까지 한국과 함께 구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 도입 이후 방공 운용 교리 자체를 한국 방식으로 바꿨죠. 사우디는 한국 기술진 없이는 자국 방공망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이제 한국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 세계 주요 전략 거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보이지 않는 제국이 된 겁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강철 벨트라고 부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 블록이죠. 이 블록에 편입된 국가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순간 자국 방공망이 마비됩니다. 외교적 압박보다 훨씬 강력한 종속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총성 없는 정복입니다. 방산으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자본은 다시 한국의 첨단 기술 투자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 체계, 6세대 전투기, 독자적인 우주 항공 기술로 재투자되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방산이라는 연료를 만나면 다른 나라들이 추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기술 격차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안보 공급망의 절대적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천궁2가 방패라면 한국에는 창도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진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핵무기 없이도 적의 지하 깊숙한 곳까지 물리적으로 파괴하죠. 지하 수십 미터 벙커 안에 숨은 지휘부도 현무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술적 잠재력이 전 세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죠. 무기를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듭니다. 한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외교와 정책 결정에서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정복이 아닙니다. 생존의 필요가 만들어낸 자발적 종속이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 종속 관계를 실제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쓴 사례가 있나요? 아직 대놓고 쓴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칼을 뽑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조심하게 되죠. 한국이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한마디만 해도 해당 국가의 방공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위협하지 않아도 그 가능성 자체가 외교적 레버리지가 되죠.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패권은 힘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그 구조를 조용히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이 구조는 단순한 무기 공급망이 아닙니다. 상대국의 안보 교리 자체를 한국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죠. 천궁2의 레이더 알고리즘으로 적을 식별하고 한국산 자주포로 응사하고 한국산 전차로 지상을 장악하는 방식이 이제 유럽과 중동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이 굳어질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외교를 넘어 군사문화 그 자체로 스며들죠. 섭씨 100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금속의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 장인들의 손끝이 지금 전 세계 안보 질서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묵묵히 강철을 깎아내는 그 망치질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제국의 기초를 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의 전략가들은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의 결정에 주목합니다. 2026년 우리는 전 인류의 안보 지도가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7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생존을 조건으로 패권을 설계하는 나라가 됐죠. 70년간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한민족이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무섭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무력으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당을 눌렀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 해군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기가 아닙니다. 망치와 용접기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수십 년에 걸쳐 노후화됐습니다. 숙련된 용접공과 기술자들은 사라졌죠. 항공모함 한 척을 수리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자국 함정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구축함과 상륙함 같은 대형 주력 함정의 정비를 한국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미국이 자국 군함을 외국 조선소에 맡기기로 결정한 거죠. 함정을 만드는 속도와 수리하는 정밀도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의 패권은 조선소에서 나오는데 그 조선소의 심장이 이제 한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동맹국의 군함 정비를 맡기는 건 안보상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 논쟁이 뜨겁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함정이 녹슬고 전력이 떨어집니다. 한국 조선소를 택하든 자국 노후 조선소를 택하든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미국 스스로 답을 낸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기도 하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외부 파트너입니다. 이제 지상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결국 전쟁은 누가 더 포탄을 많이 찍어내는가의 싸움이었죠. 첨단 무기보다 155mm 포탄이 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서방 전체가 탄약 부족에 허덕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창고를 털어도 몇 달치 물량밖에 없었죠. 그때 미국이 전화를 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을 자국 군사 공급망에 편입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포탄 생산 라인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천하의 미국조차 한국의 탄약고가 없으면 동맹국을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산의 핵심 무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주포 중 가장 완성된 무기죠. 정밀도, 사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미칠 듯한 발사 속도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휩쓸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평원은 K9의 엔진 소리로 가득 차 있죠. K2 전차 흑표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전설로 남으려 할 때 흑표는 실전으로 증명했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와 수중 도하 능력, 어떤 지형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유연한 현가 장치는 전차의 세대 교체를 선언했죠. 폴란드가 독일제 대신 흑표를 선택한 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성능 비교의 결과였죠. LIGNX1의 정밀 유도 무기들도 있습니다. 비궁, 신궁 등 한국의 유도탄들은 저렴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드론과 고속정들을 가성비 좋게 격파하는데 이만한 대안이 없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한국에 탄약을 요청하고 군함 정비까지 맡긴다면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게 됐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히 봤습니다. 미국은 하이엔드 무기를 설계하는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 세계의 물량으로 구현하는 능력, 즉 생산의 패권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죠.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완성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직접 구매를 꺼려왔지만 이제는 공동 생산과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차 생산 라인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생산 라인은 이제 자유진영에 무너지지 않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수님이 강당 전체를 향해 고개를 드셨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정비를 맡기고 탄약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산의 패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시인하는 항복 문서와 같습니다. 이제 펜타곤의 모든 작전 계획은 한국 공장의 가동률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0년 전 미국에 폐기된 무기를 닦아 쓰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주력 함정을 수리하고 탄약고를 채워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공급망은 이제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국인으로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세계 질서를 이제 한국의 망치가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1950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강당을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당시 일본은 망해가던 패전국이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길거리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의 병참 기지가 됐고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살아났죠. 서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전 세계 군수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 덕분에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화학까지 현대 문명의 모든 핵심 산업을 세계 정점에 올려놓은 나라입니다. 어느 한 분야가 아닙니다. 현대 산업 문명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죠.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쥐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죠. 이 탄탄한 산업 기반 위로 지금 전 세계에 오일머니와 안보 예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생존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이미 완성된 괴물이 날개를 다는 진화의 폭주죠. 강당 안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무력까지 독점하게 될 때 그 국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지는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고 조선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배터리로 미래 에너지를 쥐고 있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안보의 공급망까지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 나라에 동시에 집중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패권 국가들은 한두 가지 강점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해군력과 금융으로,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로 패권을 유지했죠. 하지만 한국은 지금 제조, 기술, 방산, 금융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것들이 버텨주는 가장 견고한 패권의 형태입니다. 지금 한국은 방산으로 벌어들인 자본을 다시 방산 기술에 쏟아붓고 있죠. 이 선순환이 가속될수록 다른 나라들이 추격할 수 있는 기술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5년 후, 10년 후에 한국 방산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무인 전투 드론 분야를 보십시오.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으로 표적을 자동 식별하고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즉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편대를 이뤄 함께 싸우는 방식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꿨다면 한국은 그 다음 세대의 전투 방식을 이미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돈을 빌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안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 안보 예산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한국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죠. 한일 단조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단조 기술은 이제 단순한 미사일 부품 생산을 넘어섰습니다. 우주항공과 정밀 유도 무기를 위한 초고난도 합금 기술로 진화하고 있죠.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로켓의 외피를 견디게 하는 소재, 극초음 속 비행체의 탄두를 감싸는 합금, 이 기술들이 한일 단조의 용광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망치는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길을 닫고 있죠. 창원의 용광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불길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제국의 성화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강당 중앙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1950년에 일본은 구걸하며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이미 정점에 선 상태에서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고 있죠. 이 특수가 끝날 때쯤 우리는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무시무시한 거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방산 수출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완전체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반도체로 두뇌를 갖고 조선으로 팔을 뻗고 배터리로 심장을 박동시키고 방산으로 주먹을 쥔 나라. 이 나라가 지금 그 주먹을 전 세계를 향해 천천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강당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포였죠. 일본은 남의 나라 전쟁 덕분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점에 올랐고 이제 그 정점에서 전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그 순간을요.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눌렀습니다. 중동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산 무기는 6대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유럽부터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죠.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화력이 없으면 국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종가라 자부하던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한국의 납기력 앞에 무릎을 꿇었죠. 유럽의 안보는 이제 브뤼셀이 아니라 창원의 공장 스케줄에 의해 결정됩니다. 강당 어딘가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무릎을 꿇었다는 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방산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납기입니다. 유럽산 무기는 주문하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죠. 러시아의 탱크가 국경을 넘어오는데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6개월 안에 항구에 배를 띄웁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태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셨습니다. 호주가 왜 독일제 장갑차를 버리고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싸서가 아닙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실전 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호주의 사막, 열대우림, 험준한 지형에서 한국산 레드백은 독일제가 포기한 곳에서도 작동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의 하늘과 바다는 이제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을 막는 실질적인 방벽은 미국의 구호가 아닙니다. 한국의 강철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제 대신 한국제를 선택하면 미국이 반발하지 않나요? 반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미국이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을 한국이 채우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한국제 사지 말라고 압박하려면 자기들이 대신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 방산 인프라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죠. 동남아 국가들도 압니다. 미국의 약속보다 한국의 납품 확인서가 더 확실하다는 걸요. 남미와 아프리카도 보겠습니다. 페루는 한국산 장갑차를 자국군의 표준 장비로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거점 국가들은 한국의 유도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전 지구상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닿지 않는 곳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 인류의 안보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단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입니다. 교수님이 그 말을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전선이 일주일 안에 침묵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실제 권력의 크기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특정 국가의 포탄 공급을 끊으면 그 나라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함부로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외교적 레버리지가 됩니다. 상대국은 항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총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상의 판도가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죠. 교수님이 강당 전체를 향해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십시오. 모든 화력의 시작점과 모든 안보의 종착역은 이제 한국으로 수렴됩니다. 이미 정점에 선 거인이 전 세계의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창원의 용광로.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전 지구의 온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생존의 의지는 단 한 곳으로 수렴됩니다. 이제 실체가 보이나요? 왜 중동의 왕들이 백지 수표를 내밀고 유럽의 장군들이 창원 공장 스케줄을 확인하는지.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물리적 힘의 근원 그 자체죠.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의가 끝났지만 아무도 이 공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70년 전 비참한 패전의 잔해를 깎던 그 망치가 이제는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 제국의 직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강철을 깎던 망치 소리는 이제 전 지구의 안보를 설계하는 장엄한 교향곡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의 용광로에서 빚어지는 압도적 화력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인류의 생존권을 쥔 새로운 로마, 대한민국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문명의 축이 이동하는 현장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